톨레랑스는 우리말의 관용이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물론 한국인이 생각하는 관용은 정에 기반해서 남을 포용하는 감성적 태도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런 정서라고 할까요? 그러나 프랑스어로서의 이 톨레랑스는 남의 의견이 비록 나와 달라도 내가 남을 강제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존중해주며 설득하는 그런 이성적 태도에 가깝죠. 그러나 이 말의 그 원래 기원을 살펴보자면, 그러니까 이 르네상스에서 시작해서 종교개혁기를 거치면서 이 카톨릭과 개신교의 갈등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죽이는 과정에서 서서히 그 갈등을 줄이고자 하는 그 지식인들의 노력에서 이 톨레랑스라는 말이 회자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같은 종파 속에서도 이 사소한 교리 문제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이단으로 정죄하면 그 반대파를 죽이거나 마녀 사냥하는 식으로 이 갈등이 존재했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것이 점차 사회 전반에 확대된 개념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통적인 톨레랑스 개념이 최근에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만약 제가 요즘 거론되는 성차별에 대한 토론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남녀는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별을 구분할 때 젠더가 아니라 섹스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게 되면 아마도 저는 당장 안티페미로 낙인이 찍히면서 성차별주의자니 혹은 여성 혐오자니 또 혹은 뭐 꼰대 같은 소리 한다고 비난을 받게 될 공산이 큽니다. 이 말하자면 전통적으로 관용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견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주장한 견해가 비록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달라도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제가 그런 주장을 하면 오히려 저 자신이 관용 없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견해를 달리하는 자체를 불관용으로 취급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위의 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 관용적인 사람으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어딜 감히 페미니즘을 폄훼할 수 있겠어요. 저도 페미니스트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 매우 관용적인 태도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이 말하자면 지금 시대의 관용은 이 남녀의 성별을 구분할 때 이 생물학적인 섹스가 아니라 사회학적인 성을 의미하는 젠더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이라는 것이고 바로 이 정치적 올바름에 동조하는 것이 관용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역사책에 일본 식민지 시기를 일제시대로 표기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방송에서 일제시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사회자가 일제강점기로 정정을 합니다. 이 말하자면 일본 식민지 기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막고 오로지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강제로 침탈을 당했다는 견해만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일제강점기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이기 때문에 이 표현에 동조해야만 관용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일제강점기라는 말은 원래 북한에서 사용한 말입니다. 북한은 처음부터 한일 합방에서 1945년 8월 15일까지를 일제강점기라고 하고 1945년부터는 남한에 대해서 미제강점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도 이 민중사학이 한국의 주류 사학이 되면서 이 북한식 표현을 추종해서 일제시대라고 부르던 표현을 버리고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945년부터 정부 수립이 된 1948년 8월 15일까지 3년 동안 우리는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 하에 놓여 있었죠. 그런데 이 기간은 미제강점기라는 북한식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튼 역사적 평가는 후세의 몫으로 남겨야 할 것들인데 우리는 지금 정치적으로 규정해서 강요하는 것이 문제이고 또 그것에 협조해야만 관용적이 된다는 이상한 역설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는
네, 이런 것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1980년 5.18 광주 사건을 광주 사태라거나 또 광주 폭동이란 말을 사용하면 한국에서는 큰일 납니다. 반드시 광주 민주화 운동이란 명칭을 사용해야지만 톨레랑스 정신을 발휘하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역설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톨레랑스라는 말이 관용적 정신이지만 모든 것을 무제한적으로 관용하는 정신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어떤 견해에 차이가 발생할 때는 그것을 관용할 수 있지만 때로 차별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관용해서는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흑인이나 여성을 차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까지 관용하는 정신을 발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차이의 상황과 차별의 상황을 구별하는 기준에 혼선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이의 상황을 차별의 상황으로 엮어서 생각하는 경우죠. 방금 제가 들었던 예에서 생각해 보면 남녀의 성별의 차이를 생물학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사회학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견해와 사상의 차이일 뿐인데 이 차이를 차별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젠더라고 표현하지 않고 섹스라고 표현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섹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차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용적이지 못하고 젠더라고 말하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용적이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5.18을 광주 사태라고 말하면 광주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야만 차별하지 않고 관용하는 표현이란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는 5.18 광주 사건을 연구한 결과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그 사건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5.18 때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결국 5.18 광주 사건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역사적 평가의 몫이지 누군가가 이것만이 진실이니까 이 외에 어떤 주장은 모두 거짓이야 라고 입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이상한 역설이 발생하는지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좌파 이데올로기의 특성과 관계가 깊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이 근대에 이르러 관용에 대한 요구는 처음에 르네상스기 이후 이 근대 부르주아 사회 발전과 함께 커져 왔습니다. 말하자면 애초에 그것이 종교적 외피를 쓰고 봉건적 압제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사람들의 자유와 민주주의 요구를 반영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켈빈 등이 주도한 종교개혁은 종래의 그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후 관용은 18세기 후반의 그 미국 독립전쟁이나 프랑스 혁명 중에 제정된 갖가지 그 인권 법정 같은 것에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규정되었습니다. 미국도 초창기 건국 과정에서 지역별로 종교적 정책 차이나 종파 때문에 갈등을 많이 겪었지만 이 권리 장전에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법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으면서 완전한 관용 정신을 구현할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통이 점차 노동자 계급이 모든 사회적 억압의 폐지를 요구하면서 부르주아에 대한 투쟁을 개시하는 사회주의 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관용이 점차 계급 협조를 강조하는 이데올로기의 슬로건이 되어간 것이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관용 정신이 사회주의 운동이 나타나면서 변질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조금 사상적 배경을 보아야 하는데 제가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영상에서 잠깐 언급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이 사회주의 사상의 원조는 엄밀하게 따지면 임마누엘 칸트의 그 철학 사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말하자면 칸트는 인간의 이성은 보편적이고 완전무계라며 또한 경험과는 독립된 개체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과학, 도덕, 정치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단 하나의 정답만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매우 도그마틱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이상주의적인 꿈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바로 이런 철학이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마르크스 사상을 낳았고요.
이후에 사회주의의 원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교조적인 신념 체계는 항상 어떤 주의를 만들어냅니다. 이를테면 소셜리즘, 페미니즘, 인바이런멘탈리즘 등등 말이죠. 일단 이런 신념 체계에 빠지면 자신들의 신념 체계와 다른 경우는 모두 배척해야 할 차별이 되고 틀린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근대 역사에서 공산주의나 파시즘 같은 전체주의의 문이 열리게 된 이유이죠. 북한을 생각해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톨레랑스, 그러니까 이 정치적 올바름이 뭐죠? 주체, 반미, 항일, 반자본주의, 반민족, 반시장, 반개인주의 등등. 만약 여기에 반기를 들면 모두 죽거나 감옥을 가야 합니다. 관용이 오히려 이 계급 협조의 슬로건이 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 좌파 정권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적폐청산, 페미니즘, 환경주의, 더불어 살자는 민족 공동체주의, 친일 청산 등등. 이 여러 면에서 북한을 닮아갑니다. 만약 이런 것들에 반기를 들면 개념이 없다느니 수구 꼴통이라느니 하는 낙인을 찍히기 일쑤죠. 이 소위 프레임 만들기 방식인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 현실이나 경험을 무시하는 오로지 인간의 사고에서 만들어내는 선동장치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예를 하나 들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죠. 이 선거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하고 국힘당이 승리를 했는데 지금 야당 당수로 선출된 이준석 국힘당 대표가 당선되기 전에 이 선거에서 이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를 분석하는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 진중권 씨와 그 페미니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20대 남성들로부터는 70%라는 절대적 지지를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20대 여성으로부터는 40% 되어서 이 동일 세대임에도 성별에 따라 거의 30% 격차가 났습니다. 그 이유를 이준석은 민주당 정권이 집권 후부터 줄곧 20대 남성에게는 불리하고 20대 여성에게는 유리한 그 페미니즘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란 논리를 폈지요. 그런데 이런 분석 자체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였고 결코 이준석이 남녀를 편가르게 한 것도 아니고 페미니즘 자체를 공격한 것도 아니었지만 이 좌파 진영에서는 거의 전방위적으로 이준석을 안티페미란 프레임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선두에 선 사람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였는데요. 그는 이준석이를 향해서 바보, 꼴통 이런 말을 써가면서 아주 입에 거품을 물고 그를 성토했습니다. 이 졸지에 이준석은 좌파 진영으로부터 성차별주의자로 낙인을 찍히고 또 여성을 배려하지 못하고 또 관용이 부족한 사람으로 몰렸죠. 말하자면 좌파적 시각에서 볼 때는 오늘날 페미니즘이 대세이고 움직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인데 도대체 이준석 너는 무슨 꼴통 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하자면 관용이란 말이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정치적 올바름이란 프레임으로 이 계급이나 진영의 협조를 강조하는 이데올로기의 슬로건이 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가 전체주의화 되어가는 현상인 거죠. 말하자면 좌파들은 오직 그들의 이념에 동의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의 의견만을 용인합니다. 그런 점에서 좌파들이야말로 관용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 스스로는 또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이제 철학자 칸트류의 멘탈입니다. 말하자면 현실적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정치적 올바름이란 그 하나의 이상향에 꽂히면 그것에 동조하는 것이 관용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성이 도그마화되면 바로 그 목표를 방해하는 어떤 편차나 현실의 진실들은 불편한 것이 되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환경주의 좌파들을 보면 아주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원전이나 이 4대강에 설치한 보호들이
인간의 문명에 기여하는 바를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인간과 자연을 파괴하는 잘못된 것이라는 멘탈에 꽂혀 있습니다. 어떤 통계 수치도 이들에겐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역사의 오른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진실은 외면해도 되고 심지어 위험하게까지 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중권이 야당 대표가 된 이준석을 향해서 여전히 바보라고 조롱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